하지 마세요, 할머님. 저 늦었어요. 늦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면 큰일 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펴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진 후 박서윤은 홀로 두 아들을 건사해야 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삶은 오롯이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기억이 없었다. 중학생인 두 아들, 민준이와 서준이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윤은 비로소 자신의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부산 영도구의 가팔은 언덕길에 자리한 낡은 빌라. 그곳의 반지하가 그녀와 아이들의 보금자리였다. 축축한 공기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익숙해진 공간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서윤은 출근을 위해 눅눅한 시멘트 계단을 올랐다. 1층에 사는 강은숙 할머니는 그녀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항상 마주치는 이웃이었다. 조용하고 인자한 미소를 띤 그분은 서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온기를 더해주는 존재였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외출하시나 봐요. 서윤이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민준이 엄마,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혀를 찼다. 매일같이 고생만 하니 얼굴이 이게 뭔가. 아주 폭삭 상했어. 누가 보면 큰 병이라도 앓는 사람 같다고요. 아, 반지하에 살아서 햇빛을 잘 못 보니 피부가 좀 푸석해서 그런 거예요. 아픈 거 아니니 괜찮습니다. 서윤은 그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의 따뜻한 인사치레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서윤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그 소나귀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다. 민준이 엄마, 오늘 정말로 출근하지 말라니까.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낯빛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큰일 나요. 하루쯤은 쉬어요. 할머님, 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식당 사장님께 미리 허락을 받아야 쉴 수 있다고요. 서윤의 말에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내가 방금 민준이 엄마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는 부평동 국밥집이랑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서면 고깃집 사장하고 다 통화했어요. 네? 할머님께서 왜요? 사장님들과 안면이 있으신 건 알지만 제 출근 문제까지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의 친절은 감사했지만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이니까 딱 하루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고 푹 쉬어. 어서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 1층에 홀로 사는 강할머니는 서윤에게 자주 반찬거리를 가져다 주었고 당신은 쓸 데가 없다며 마트 상품권을 쥐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그녀의 생업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 두 곳의 사장에게 직접 연락까지 해서 일을 쉬게 만들다니. 서윤을 억지로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민준이 엄마, 내감이 영 좋지 않아서 그래. 느낌이 아주 불길해. 매일같이 몸을 혹사하니 몸이 버티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지. 여하튼 잘 됐네. 내 말대로 꼼짝 말고 들어가서 푹 쉬어요. 할머니는 휴지를 돌돌 말아 서윤의 코 속을 틀어막아 준 뒤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그녀를 반지하 집으로 내려보냈다. 이미 두 식당의 사장님들께 연락을 해두셨다고 하니 서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순순히 그 말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윤은 휴대폰으로 국밥집 사장님과 고깃집 사장님께 차례로 확인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 모두 강 할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평소 신세진분의 간곡한 부탁이니 군소리 말고 푹 쉬라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보리를 보러 외출했고 서윤은 다시 반지하 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 한 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고 한참 뒤
오후가 되어서야 눈을 떴다. 스스로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게 된 것이었다. 국밥집 사장님이었다. 여보세요? 사장님. 수화기 너머로 사장님의 다급하고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엄마, 오늘 안 나오길 정말 잘했네. 천운이야, 천운. 네?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우리 식당에 가스가 샜나 봐. 아휴, 손님 몇몇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방을 살펴봤더니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고 있더라고. 그래서 손님들 다 내보내고 지금 사람 불러서 수리 중이야. 저런, 큰일 날 뻔했네요.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불도 안 났고 가스 누출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신고했어. 근데 수리하는데 꼬박 이틀은 걸린다니까 모레까지 푹 쉬라고 전화한 거야. 아이고, 괜히 죄송스럽네요. 제가 출근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민준이 엄마가 왔어도 똑같았을 거야. 아무튼 모레까지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1층 할머니가 아침부터 그토록 일에 나가지 말라고 말리시더니 점심 무렵에는 식당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터졌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기묘하고 섬뜩한 타이밍이었다. 서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에 일하는 서면 고깃집 사장님께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다행히 고깃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자신 말고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더 계셔서 걱정 말고 푹 쉬라는 웃음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은 뒤 서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한 줄기 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또다시 아무런 생각 없는 멍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결국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오후 4시쯤 잠에서 깨어났지만 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이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드는 듯했다. 그때 둘째 아들 서준이가 학원에 가기 전에 잠시 집에 들렀다. 잠에 취해 있는 서윤을 보고 서준이는 깜짝 놀라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엄마, 어디 아픈 거야? 눈 좀 떠봐. 서준이구나. 학교 끝났어? 엄마, 어디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오늘 하루 쉬는 날이라서 잠 좀 잤어. 엄마가 쉬었다고? 형이랑 내가 그렇게 쉬라고, 제발 하루만이라도 쉬라고 해도 절대 안 쉬던 사람이 얼마나 몸이 안 좋았으면 스스로 쉰 거야. 엄마, 병원 가자. 어서 일어나. 글쎄 아니라니까. 그냥 하루 쉬는 거라고. 서준아, 너 논술학원 가야지? 어서 준비해. 엄마가 간식 챙겨줄게. 서윤의 두 아들, 민준이와 서준이는 영리하고 속이 깊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기에 학원은 절대로 다니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윤이 욕심을 부려 억지로 등록시켰다.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매일같이 식당 두 곳을 오가며 번 돈은 고스란히 두 아들의 뒷바라지에 쓰였다. 늘 강철 체력인 양씩씩하게 일만 하던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 둘째 아들이 걱정할 만도 했다. 서유는 괜찮다며,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며 했어. 웃어 보이고는 주방으로 가 가스불을 켜고 토스트를 구웠다. 서준아, 토스트 먹어. 그리고 오늘 논술학원 끝나면 형학원 앞에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백화점 가자. 백화점?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 왜 엄마가 집에서 쉬고 백화점 가자니까 그렇게 이상해? 우리 집 형편에 백화점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 그래. 그리고 나랑 형학원비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돈으로 백화점을 가? 엄마, 우리 필요한 거 없으니까 백화점은 엄마 필요한 옷이나 사러 가. 너희가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나이도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것만 잘 받으면 돼. 아무튼 오늘은 엄마랑 백화점도 가고 맛있는 외식도 하자. 엄마, 진짜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니지? 엄마 안 아파. 국밥집 사장님이었다. 여보세요? 사장님. 수화기 너머로 사장님의 다급하고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엄마, 오늘 안 나오길 정말 잘했네. 천운이야, 천운. 네?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우리 식당에 가스가 샜나 봐. 아휴, 손님 몇몇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방을 살펴봤더니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고 있더라고. 그래서 손님들 다 내보내고 지금 사람 불러서 수리 중이야. 저런, 큰일 날 뻔했네요.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불도 안 났고 가스 누출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신고했어. 근데 수리하는데 꼬박 이틀은 걸린다니까 모레까지 푹 쉬라고 전화한 거야. 아이고, 괜히 죄송스럽네요. 제가 출근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민준이 엄마가 왔어도 똑같았을 거야. 아무튼 모레까지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1층 할머니가 아침부터 그토록 일에 나가지 말라고 말리시더니 점심 무렵에는 식당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터졌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기묘하고 섬뜩한 타이밍이었다. 서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에 일하는 서면 고깃집 사장님께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다행히 고깃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자신 말고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더 계셔서 걱정 말고 푹 쉬라는 웃음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은 뒤 서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한 줄기 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또다시 아무런 생각 없는 멍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결국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오후 4시쯤 잠에서 깨어났지만 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이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드는 듯했다. 그때 둘째 아들 서준이가 학원에 가기 전에 잠시 집에 들렀다. 잠에 취해 있는 서윤을 보고 서준이는 깜짝 놀라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엄마, 어디 아픈 거야? 눈 좀 떠봐. 서준이구나. 학교 끝났어? 엄마, 어디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오늘 하루 쉬는 날이라서 잠 좀 잤어. 엄마가 쉬었다고? 형이랑 내가 그렇게 쉬라고, 제발 하루만이라도 쉬라고 해도 절대 안 쉬던 사람이 얼마나 몸이 안 좋았으면 스스로 쉰 거야. 엄마, 병원 가자. 어서 일어나. 글쎄, 아니라니까. 그냥 하루 쉬는 거라고. 서준아, 너 논술학원 가야지. 어서 준비해. 엄마가 간식 챙겨줄게. 서윤의 두 아들, 민준이와 서준이는 영리하고 속이 깊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기에 학원은 절대로 다니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윤이 욕심을 부려 억지로 등록시켰다.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매일같이 식당 두 곳을 오가며 번 돈은 고스란히 두 아들의 뒷바라지에 쓰였다. 늘 강철 체력인 양 씩씩하게 일만 하던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 둘째 아들이 걱정할 만도 했다. 서유는 괜찮다며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며 했어. 웃어 보이고는 주방으로 가 가스불을 켜고 토스트를 구웠다. 서준아, 토스트 먹어. 그리고 오늘 논술학원 끝나면 형학원 앞에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백화점 가자. 백화점?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 왜 엄마가 집에서 쉬고 백화점 가자니까 그렇게 이상해? 우리 집 형편에 백화점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 그래. 그리고 나랑 형학원비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돈으로 백화점을 가? 엄마, 우리 필요한 거 없으니까. 백화점은 엄마 필요한 옷이나 사러 가. 너희가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나이도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것만 잘 받으면 돼. 아무튼 오늘은 엄마랑 백화점도 가고 맛있는 외식도 하자. 엄마, 진짜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니지? 엄마 안 아파. 아주 멀쩡하고 컨디션도 최고야. 그럼 다행이고, 낙원 늦겠다. 이따가 형학원 앞에서 봐. 그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생각해둬. 서준이를 보내고 나서 서유는 1층 할머니가 주신 백화점 상품권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쇼핑할 생각에 괜히 마음이 들떴다.
이제 잠도 충분히 잔 것 같아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좋아하던 트로트 가수가 나오는 재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노래도 따라 부르고 실컷 깔깔 웃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 서유는 큰아들 민준이의 학원 앞으로 향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서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유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벌써 저렇게 다 컸네.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훌쩍 크고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들 장성해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겠지. 남편이 살아서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유는 두 아들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고 곧 그들 앞에 다가섰다. 큰아들 민준이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웬일로 일을 다 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쉬라고 할 땐 화만 내시더니. 게다가 백화점까지 간다고요. 서준이 말이 다 맞았네요. 그래, 엄마 오늘 간만에 쉬었어. 그리고 백화점 가는 것도 맞아. 엄마한테 상품권이 좀 생겼거든. 너희 운동화 다 낡았잖아. 그것부터 사자. 그리고 남는 걸로는 옷도 좀 사 입고. 우리는 맨날 교복 입으니까 괜찮아요. 운동화도 아직 신을만 해요. 오늘은 엄마 옷이랑 신발 우리가 골라줄게요. 서준아, 그래도 좋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 제대로 꾸며주자. 아마 뭐든지 다 잘 어울릴 테니까 오히려 뭘 살지 고민해야 할걸. 요 녀석들 참 많이도 컸네. 너희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릴 키우고 가르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잖아요. 엄마 없었으면 우리 아마 비행 청소년 됐을걸요. 그럼 무서운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백화점이나 가자. 바로 저쪽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 서면 가는 버스가 올 거야. 그리하여 서유는 두 아들과 함께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향했다. 먼저 두 아들의 운동화를 사주려고 백화점 내 브랜드 매장을 찾았는데 큰아들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린 신발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발은 금방 크는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진짜 필요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형의 말에 서준이도 거들었다. 형 말이 맞아. 난 형이 신던 거 물려 신으면 되니까 오늘은 우리 거 말고 엄마 거 사자. 엄마, 3층에 여성 의류 매장이라고 쓰여 있네. 어서 올라가요. 얘네들이 왜 이래? 엄마는 맨날 식당에서 일해서 새 옷 같은 건 필요 없어. 엄마도 여자잖아요. 가끔은 예쁘게 입고 싶을 때가 있을 테니 그때를 위해서 한 벌쯤은 사자고요. 서준아, 빨리! 엄마 팔 잡아! 아들 둘은 서윤의 양팔을 붙잡고 여성 의류 매장이 있는 위층으로 억지로 그녀를 끌고 올라갔다. 정말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자 아들들은 가장 눈에 띄고 예쁜 옷이 걸려있는 매장으로 서윤을 이끌었다. 저기요, 마네킹에 걸려있는 저 옷 좀 보여주세요. 저희 엄마가 입으시면 정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민준이가 점원에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옷 필요 없다니까. 너희들 운동화나 고르자니까. 그러자 아들들은 점원이 내민 옷을 받아들고 서로 다투듯 서윤에게 말했다. 엄마, 이 옷으로 갈아입고 한번 나와봐요. 우리가 봐줄 테니까. 계획에 없던 일이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며 궁시렁거렸지만 아들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이끌려 탈의실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유는 스스로의 모습에 놀랐다. 정말 너무나도 예뻤다. 우와, 우리 엄마 완전 아가씨 같다. 서준아, 엄마 봐봐. 진짜 예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진짜 내 이상형이야. 나중에 어른 되면 꼭 엄마랑 닮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엄마 최고! 아들들은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로 아름답다고 진심으로 예쁘다고 말해주었다. 거울 속의 서유는 낯설도록 화사했다. 문득 처녀 시절 남편과 연애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땐 나도 참 예뻤는데? 하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남편이 이 상황에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다. 옷 가격표를 보니 너무 비싸서 당장이라도 벗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들들이 꼭 사라고 등을 떠밀었고 1층 할머니가 주신 상품권으로 충분히 사고도 남을 것 같아서 서유는 오랜만에 욕심을 부려보기로 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엄마의 날로 하자. 엄마, 이 옷 살게 그래도 되지? 잘 생각했어요, 엄마. 오늘 완전 20대 대학생 같아요. 우리 이대로 광안리 해변 걸어가면 남자들이 엄마한테 줄 설걸요? 맞아, 엄마. 우리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예뻐. 엄마, 백화점 온 김에 화장품도 보러 가요. 엄마 생얼도 예쁘지만 오늘은 꾸민 김에 다 해보자고요. 아들들은 서윤을 이끌고 1층 화장품 매장으로 데려갔다. 서윤이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아들들이 점원에게 화장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냐고 물으며 그녀의 얼굴에 직접 발라보라고 했다. 점원은 서윤의 얼굴 톤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에도 색을 입혔다. 그러자 아들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또 예쁘다고 난리였고 당장 사야 한다며 그녀를 또 떠밀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남은 상품권으로 화장품을 결제했다. 그러자 이번엔 구두 코너로 가자고 했다. 슬쩍 둘러보다가 아들들이 엄마한텐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하며 골라준 구두 한 켤레를 구매했다. 그렇게 쇼핑백이 하나둘 늘어나고 상품권이 거의 다 소진되었을 때 문득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졌다. 1층 할머님이 상품권 주셔서 이렇게 엄마 옷도 사고 화장품이랑 구두까지 샀네. 감사의 의미로 할머니 것도 하나 사는 게 좋겠다. 엄마, 아까 오면서 봤는데 2층에 예쁜 스카프 있더라. 1층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눈여겨봤어. 민준이의 말에 서유는 기뻤다. 그래? 그럼 스카프 하나 선물로 드릴까? 스카프 매장으로 향했고 큰아들이 골라준 우아한 디자인으로 하나를 포장했다. 그러고도 약간의 금액이 남아서 백화점 지하 식당가로 내려가 외식을 하게 되었다. 철판 스테이크 볶음밥을 시켰는데 그 맛이 정말 처음 먹어보는 깊은 맛이었다.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향이 입안을 감돌았고 서유는 젓가락을 놓을 틈 없이 먹었다. 아들들은 성장기 청소년답게 접시를 싹 비워냈다. 서유는 여전히 아들들이 골라준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있었고 얼굴엔 곱게 메이크업까지 되어 있었다. 백화점의 환한 조명 아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반가웠다. 정말 오랜만에 그녀도 여자였던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었다. 엄마, 형이 바로 집에 가지 말래요. 엄마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엔 너무 아깝대. 내 생각도 같아. 서준이가 말했다. 벌써 8시인데 너희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들어가야지. 엄마, 지금 초저녁이에요. 요즘 애들은 이 시간에 안 자요. 이 녀석들.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글쎄, 가면 좋을 만한 데가. 형, 엄마랑 같이 가기 좋은데 어디 없을까? 우리 인생 네컷 찍으러 가자.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인형 뽑기도 하자. 아들들은 풋풋하면서도 정겨운 데이트 코스를 제안했다. 서윤도 이왕 이렇게 하루를 쉬고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백화점을 나와 서면의 젊음에 거리로 나섰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인생 네컷 기계가 있는 부스가 눈에 띄었다. 엄마, 우리 인생 네컷 찍자. 그런데 인생 네컷이 뭐니? 그냥 옛날에 스티커 사진처럼 4장을 한 장에 뽑는 거예요. 네 컷이라서 인생 네컷이라고 해요. 요즘 애들은 다 찍어요. 그 말을 들은 서준이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엄마 오늘 너무 예뻐서 누나처럼 보여. 학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쁘다고. 민준아, 서준아, 너희가 착해서 엄마가 예뻐 보이는 거지. 엄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하여튼 얼른 찍자. 우리 셋이 정말 오랜만에 찍어보는 사진이다. 아들들과 꼭 붙어 인생 네컷을 찍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동안 셋이서 장난스럽게 웃고 포즈를 취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진 속에 그 순간을 담았다. 사진이 출력되어 나왔고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 그대로 담긴 조그만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셋만의 영화 같은 한 컷이었다. 이어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아들들의 노래를 들었더니 꽤 잘 불렀다. 초등학생 때는 자주 아들들의 노래를 들었지만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처음 듣는 터라 세상 어느 목소리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30분 동안 세 식구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코인 노래방을 나섰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던 펀치 기계에 주먹을 날려보기도 하고 인형 뽑기도 했다. 서유는 하나도 뽑지 못했지만 두 아들이 귀여운 병아리 인형과 곰돌이 인형을 하나씩 뽑아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엄마,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직 어려서 겨우 인형 뽑기로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커서는 꼭 성공해서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매일매일 사드릴게요. 형, 내가 형보다 더 크게 성공할 테니까 효도는 나한테 양보해. 아이고, 우리 아들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니. 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리도 착할까. 민준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곁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한 사랑이에요. 안 그러냐, 서준아? 맞지. 우리가 엄마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학원까지 다닐 수 있었겠어?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는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엄마, 형이랑 내가 커서 꼭 효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두 아들은 예쁜 말만 골라서 해서 서윤의 기분을 그때 입었던 옷차림처럼 포근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다. 아들들과의 데이트를 실컷 즐기고 집에 돌아왔고 씻고 편안하고 아늑한 밤을 보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며칠 동안 웃음이 입가에 저절로 걸렸다. 가스관 공사를 마친 국밥집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와서 서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아침에 두 아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들어와. 네, 엄마 다녀올게요. 저도요, 엄마. 출근 전 서윤은 1층 할머님께 감사의 의미로 구매한 스카프를 드리려고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일찍 나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오후에 다시 들르기로 했다. 국밥집에서 보람차게 일을 하고 서면 고깃집에 출근하기 전 집에 들러 다시 스카프 상자를 들고 1층 할머니 댁에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도 계시지 않았다. 고깃집에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왔을 때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 동안 1층 현관에서 초인종을 계속 눌러봤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2층 아주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말을 걸었다. 1층 할머니 찾으러 왔어? 며칠 전에 캐리어 끌고 어디 가던데? 아, 여행을 가셨나 보네요? 미국에 아들 보러 간다고 했어. 어머, 미국에 아드님이 계시는구나. 몰랐네요. 그 할머니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 교포라고 하던데.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요? 할머니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네. 제가 할머니께 받은 게 많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리려고 왔어요. 선물? 이야, 할머니 좋으시겠다. 나도 선물 좋아하는데. 2층 아주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유는 할머니가 미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에 돌아오시면 그때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1층에 들르지 않고 언젠가 모습이 보이면 선물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미국에 들어가셔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신 건지 한참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해 매우 아쉬웠고 자꾸만 보고 싶기까지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말 식당 두 곳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두 아들은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밥도 차려 먹고 정리까지 말끔히 해놓았다. 우리 민준이, 서준이는 엄마가 없어도 잘 살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서준이가 투덜거렸다. 그러게. 엄마 없으면 나랑 형은 굶어 죽을걸. 죽는다는 소리는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랬지. 아, 미안,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은 1층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어. 미국 다녀오시면서
LA 갈비를 많이 가져오셨나 봐. 엄마 것도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내일 드셔. 1층 할머니가 오셨다고? 언제? 오늘 오후에 미국에서 오셨나 봐. 엄마, 그 스카프 선물 드리러 가면 되겠네. 지금 가도 괜찮을까? 밤이 너무 늦었는데. 서유는 빨리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갈까 말까 망설였다. 예의를 따지자면 이 시간에 찾아가는 건 실례일 수 있었지만 자꾸만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스카프 상자를 들고 1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 대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톡톡 두드렸다. 할머님, 저 반지하에 사는 민준이 엄마예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할머니가 아닌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다. 어머, 죄송해요. 할머님 뵈러 왔는데 가족이 오셨나 봐요.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머니 뵈러 오셨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금 주무시는데 어떡하죠? 아, 제가 괜히 찾아왔네요. 늦은 시간에 실례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저기... 혹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민준이 어머님 맞으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서윤의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다. 어머, 할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더라? 남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아,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괜히 늦은 밤에 찾아갔다가 어색하게 할머니 아들과 마주치고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마주칠 거라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5분 정도 현관 앞을 서성이며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출근하려고 발길을 돌렸다. 바로 그때 베란다 창문이 열리며 할머니의 아들이 소리쳤다. 누나, 어머님 여기 계세요? 네? 누나요? 지금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 네. 제가 동생 같아서 그냥 그렇게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한테나 편하게 부르거든요. 아, 네, 그래요. 할머님 지금 계세요?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맘이 아래층 누나가 드릴 게 있대요. 잠깐 나와봐요. 남자가 집 안으로 소리치자 알았다! 지금 나갈게!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할머니께서 밖으로 나오셨다. 오랜만이에요, 할머님. 미국엔 잘 다녀오셨어요? 민준이 엄마 반가워요. 우리 아들 집에 갔다가 3주나 있었네.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손주들 봐주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아, 어제 저희 애들한테 갈비 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백화점 상품권 주신 걸로 아들들이랑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요, 상품권 쓰면서 할머니 드릴 선물도 하나 마련했어요. 제 돈 주고 샀어요 했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아니, 내 선물까지? 어머, 너무 감동이야. 민준이 엄마 정말 고마워요. 바로 뜯어봐도 되지? 네, 그럼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는 서윤이 드린 상자의 포장을 풀더니 스카프를 보시고는 감탄사를 자아내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다. 아이고, 색깔이 내가 딱 좋아하는 베이지색이네. 민준이 엄마가 눈썰미가 좋아서 이 늙은이 취향을 딱 알아봤나 봐. 제가 둘러드릴게요. 서윤은 스카프를 받아들고 할머니의 목에 부드럽게 감아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뜬금없이 오늘은 일을 가지 말고 쉬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민준이 엄마, 오늘 하루만 더 쉬는 게 어때요?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아드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제가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게가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해요. 내가 사장들한테 전화할 테니까 하루만 더 쉬면 안 되나? 아들 녀석은 한국에 볼 일이 따로 있어서 같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아들 식구들 모두가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해서
아들이랑 둘이 보낼 시간은 앞으로도 많아. 그러니까 오늘은 나랑 시간 좀 보내줘요. 저는 정말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러지 말고 하루만 쉬고 나랑 시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민준이 엄마, 딱 하루만. 오늘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요? 부탁할게요. 어디요? 그건 가면서 말해줄 테니 오늘 하루만 시간을 비워줘요. 내가 지금 선 넘는 행동하는 거 아는데 오늘 꼭 민준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서유는 무엇에 홀린 듯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그래서 결국 다시 식당 사장님들께 연락을 드려 오늘 하루 더 쉬어도 괜찮겠냐고 여쭈었다. 쉬는 날 없이 일만 했던 그녀였기에 사장님들은 얼마든지 쉬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도 식당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미 쉬기로 마음먹은 이상 서유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일단 차 한 잔 마시도록 하죠. 아침은 먹었고? 네, 애들이랑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나는 누룽지 끓여 먹었지. 아침엔 늘 누룽지로 속을 채워. 아, 네. 그런데 왜 저한테 일까지 빼게 하시면서 같이 있자고 하신 거예요? 또 어딜 가자는 건지. 미안해요.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같이 좀 찾으러 가줘요. 네? 할머니 따님이요? 아들 녀석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우리 둘이 좀 같이 가요? 내가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줄게. 할머니의 딸을 찾으러 가는데 자신을 데리고 가겠다니. 서유는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부탁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랐지만 오늘 안에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우리 기차 타러 갑시다. 내가 미리 예약해뒀으니까 택시 타고 부산역으로 얼른 가요. 네, 제가 택시 부를게요, 할머니. 서유는 휴대폰 앱을 켜서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는 금세 도착했고 그들은 기차역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서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목적지는 밀양이었다. 할머니가 한때 머물렀던 곳이라고 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살던 곳이에요. 아, 네. 그럼 그곳에 따님이 계신가요? 아마도. 그런데 날 받아줄지는 모르겠네. 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사연을 밝히지 않고 그저 멋쩍은 미소만 지으셨다. 그리고 기차가 달리는 내내 아무 말씀 없이 창밖 풍경만 바라보셨다. 서윤 역시 할머니께서 말씀이 없으시기에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2시간 뒤 기차는 밀양역에 도착했고 할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어느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마을이 조금 변했다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더니 곧 당신이 살던 집의 위치를 알아보셨다. 바로 여기예요. 우리 딸과 함께 살던 곳이. 하지만 그곳에는 집이 없었다. 휑한 공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없어졌네요. 따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 것 같은데요. 연락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그럴까. 내가 여길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날 알아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서유는 할머니에게 아주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표정도 무척이나 슬퍼 보였다. 할머니, 아주 오래전에 따님과 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시는 거고요? 헤어진 게 아니라 이 못난 내가 버리고 나왔지. 그때 시집살이가 너무 혹독해서 남편이랑 시부모, 시누이들까지 너무 힘들게 해서 내 정신이 나가버렸어. 조현병에 공황장애까지 와서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와 버렸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따님을 두고 떠나신 거고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3살 때였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를 두고 집을 나온 어리석은 어미가 바로 저랍니다. 저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준이 엄마,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40년 전 살던 집터에 조용히 서서 서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 순간 그 눈빛에 홀린 듯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가 왜 할머니를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 위층에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 세 식구에게 늘 친절하시고 과분한 선물도 자주 주신 감사한 분이죠. 그거 말고 날 기억하지 못해요? 박서윤 씨. 아니, 서윤아. 이 엄마랑 너랑 여기서 셋이 살던 때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 조금도 생각나는 게 없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그동안 고맙게만 생각했던 이웃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이해되지도 기억나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서윤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물었다. 서윤아, 이 엄마가 널 버리고 나갔던 건 100번 1000번 잘못했다. 어떤 이유로도 널 버리고 떠나면 안 됐어. 미안하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 안 계세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건 네 아빠한테 들은 거니?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그게 다예요. 사진은 있니? 네 어머니 사진을 본 적은 있어? 아니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뇨?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고 할머니가 누구신지도 전혀 모르겠다고요. 서윤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듯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다. 사진 속 3살짜리 꼬마가 서윤이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때가 너를 버리고 떠나기 2달 전쯤이었던 것 같구나. 이 꼬마가 너인 건 알아보겠지? 서윤은 사진을 건네받고 두 손을 덜덜 떨었다. 어릴 적 사진이 몇 장 남아있어서 사진 속 꼬마가 분명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쥐어짜도 할머니와의 추억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꼬마, 저 맞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인은 알아보지 못하겠니?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할머니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유조차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무너지듯 집이 있던 공터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흐느끼며 두 손을 싹싹 빌며 오셨다. 서윤아, 내가 네 엄마야. 40년 전에 널 버린 못된 놈이라고. 그땐 너무 힘들고 정신도 온전치 못해서 그냥 도망쳐버렸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시부모와 시누이들 그리고 내 아비까지 매일같이 날 괴롭히고 무너뜨렸어.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미국까지 도망을 간 거야. 거기서 40년을 살아왔어. 처음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다가 병원을 다니면서 차츰 좋아졌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아들도 낳았다. 네가 본 내 아들이 바로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서윤아, 미안하다. 그때 널 두고 떠난 건 정말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할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착각하신 걸 거예요. 제 어머니가 아니시라고요. 분명 다른 사람과 헷갈리신 겁니다. 서윤아, 내가 아무리 나쁜 년이어도 내 딸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못된 인간은 아니야.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가 사는 곳을 수소문해서 알아냈어. 그리고 처음 널 보았을 때부터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하나뿐인 딸이란 걸 단번에 알아보았다. 바로 고백하고 싶었지만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비겁하게 친절한 이웃인 척만 하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오시는 것도 제가 너무 난처하고 죄송해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제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서윤을 자신의 자식이라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미움도 원망도 그 어떤 감정도 잃지 않았다. 억지로 할머니의 몸을 일으키자 할머니가 서윤을 와라 껴안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품에서 어머니의 체온을 느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서윤아,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젠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날 어미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할머니, 그만 좀 놔주세요. 제가 확실한 따님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라도 받아봐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사진도 보여주었고 내 죄도 다 고백했잖니.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전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걸 도무지 모르겠어요. 3살 때 도망쳐 나왔으니 모를 만도 하지. 그래, 내가 너무 섣불리 행동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서윤아. 할머니는 서윤을 꼭 끌어안았던 팔을 천천히 풀며 이내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서윤아, 여기가 네가 어릴 때 놀던 곳이야. 동네 여자아이들이랑 공기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던 곳이지. 죄송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래, 안 나겠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너의 희미한 추억이라도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 서윤은 그 마을에서의 기억을 아무리 애써 떠올리려 해도 어느 한 장면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남의 꿈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마을을 한 바퀴 돈 뒤 할머니는 어느 밭으로 서윤을 이끄셨다. 여기가 내가 시집와서 뼈 빠지게 밭일을 하던 곳이야. 혼자서 이 넓은 밭을 다 일궜지. 그때 시부모님이 얼마나 무섭게 일을 시켰는지 몰라. 정말 여기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야. 그런데 내 딸 서윤이 너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알려주고 싶었단다. 여기서요? 이 넓은 밭에서 혼자 일하셨다고요? 그 시절 어른들이 그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나 봐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지. 하지만 그걸 모두 버텨냈어야 했어. 그래야만 널 지킬 수 있었는데. 할머니,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정말 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구나, 서윤아.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도망을 가버렸지. 널 두고 내 피 같은 자식을 두고 도망치다니. 정말 어리석고 아둔했어. 할머니, 제발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도 괴로워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괴롭다고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네 앞에서 내가 괜한 짓만 한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곤 할머니는 서윤의 기억에 전혀 없는 이 마을을 이제 떠나자고 하셨다. 택시를 부르려는데 할머니는 조금만 더 걷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문득 노랫말이 떠오르셨는지 조용히 웅얼거리기 시작하셨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 소리에 서윤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다음은 가사가 뭐더라? 거기까지만 기억나요? 어릴 때 불렀던 게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내가 널 얻고 자주 불렀던 노래지. 서윤이 너는 다른 노래엔 엉엉 울곤 했는데 이 노래만큼은 항상 조용히 듣다가 스르르 잠들곤 했어. 아, 그랬었나요? 서윤은 이번에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할머니와 그녀는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을길을 걸었고 함께 걷던 중 할머니는 문득 서윤의 가족 이야기를 물으셨다. 네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은 어떻게 살았니? 조부모님은 제가 6살쯤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고모들은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고요. 그럼 중학생 때부터 혼자 지낸 거야? 네. 보육원에 가는 대신 혼자 살기로 결심했죠. 다행히 아빠가 남겨준 작은 전셋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계속 지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미안해지는구나. 이 못난 엄마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뭐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여전히 서윤은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별다른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기차에 다시 오르고 나서도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다. 저기 할머니, 저 화장실 좀... 그래. 화장실만 가는 거지? 다음 역에서 내리는 건 아니지? 저 두 아들 둔 엄마예요. 집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렇구나.
네가 여기서 내릴 일은 없겠지. 어서 다녀오렴. 화장실을 다녀오자 할머니는 잠이 들어 계셨다. 가만히 할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친어머니라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선이 자신과 조금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묵묵히 많은 것을 베풀어 오셨던 할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다.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고 할머니의 고개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마침내 부산역에 도착했다. 할머니, 다 왔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꿈이었구나. 서윤이 네가 날 두고 떠나는 꿈을 꿨어. 나 몰래 이사 가는 꿈이었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서윤아, 내가 100번 1000번 미안하고 잘못했다. 그러니 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안 되겠니? 할머니, 서윤아, 제발 약속해줘. 그래요. 저 이사 안 갈게요. 아직 그런 형편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께 말도 없이 떠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시고 우리 같이 내려요. 하지만 할머니는 서윤이 도망갈까 봐 그녀의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않으셨다. 그 손은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풀리지 않았다. 서윤은 여전히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온전히 믿을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할머니와 그 아들 그리고 서윤이 함께 유전자 센터를 찾아가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2주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이제 믿을 수 있겠지? 네, 저에게 가족이 한 명 더 생겼네요. 우리 딸 서윤아. 죄송해요. 아직 바로 엄마라는 호칭이 안 나오네요. 그래? 이해한다. 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 서윤아, 이따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네 아들들이랑 같이 말이야.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이들 의사 물어보고 연락해줘.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에 들어왔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아, 서준아, 너희들한테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외할머니요? 계시면 좋긴 하겠죠. 근데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긴 하지. 그리고 그 걱정을 너희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둘 다 여기에 좀 앉아볼래? 서윤은 두 아들을 마주 앉히고 1층에 사는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 즉 아이들의 외할머니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왜 따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가 맞다는 결과까지 차근히 들려주었다. 1층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라고요? 와, 이거 진짜 쇼킹하네요.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맞아. 놀라운 사실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1층 할머니 우리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 어쩐지 그냥 이웃 이상의 정이 느껴지더라니. 우리 외할머니라서 그런 거였나 봐.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 우리 같이 올라가서 인사드릴까? 난 좋은데 엄마만 괜찮다면. 두 아들은 이번에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서윤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1층 할머니 댁으로 가서 저녁을 먹자고 말했다. 할머니와 그 아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 앉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먹어라. 민준아, 서준아, 앞으로 언제든 여기 와서 밥 먹어도 좋아. 할머니가 생기니까 이런 좋은 점이 바로 생기네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서준이가 씩씩하게 말했다. 아, 외삼촌도 계셨었지. 삼촌,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저도 잘 먹을게요, 할머니. 외삼촌, 너희들은 참 착하구나. 내가 외할머니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도 않은 거냐? 가족이 생겨서 좋은데요. 뭘? 그렇죠? 형?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다. 그 순간 서윤과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식사하세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 뭐라고 그랬니? 엄마요. 사정이 있으셨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그땐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엄마라고 불러야죠. 서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숟가락을 드셨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셨다. 그 모습을 본 두 아들은 재치 있는 말과 장난으로 어머니를 웃겨드리려 애썼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감자전 한 입에 다 먹을게요. 저도요. 보세요, 할머니. 저희 형제는 먹성이 좋아서 앞으로 밥 많이 해주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도 아시죠? 그래. 우리 강아지들 잘 먹는 걸 보니까 이 할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매일 밥 차려줄 테니 언제든 마음대로 드나들거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지금 자신의 앞에 계시고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서윤은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모녀가 된 이후 서윤은 다니던 식당 일을 모두 그만두었다. 어머니께서 눅눅한 반지하가 아닌 바로 자신의 옆집을 새로 얻어주셔서 햇빛이 잘 드는 밝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엄마, 그래도 일은 계속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앞으로 고생 그만하고 편히 지내라. 그리고 네가 일하던 그 부평동 국밥집이랑 서면 고깃집 말이야. 거기 건물들 사실 내 거거든. 곧 네 명의로 돌려주마. 네? 거기 건물들이 엄마 거였다고요? 네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내가 욕심내서 매입했지? 그래서 사장님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거군요. 너와 한 걸음씩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랬단다. 아무튼 이제 우리 딸 서윤이는 고생할 일 없어. 이 엄마가 40년간 못해준 거 앞으로 다 해줄 테니 넌 받기만 해.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꿈만 같았다.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기에 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그저 감사하게 받기로 마음먹었다. 두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 어머니가 베푸시는 이 마음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기도 했다. 지금도 서윤은 어머니의 옆집에서 지내며 많은 것을 받으며 살고 있다. 두 아들을 키우는 데에도 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며 사랑스러운 두 아들만 바라보며 버텨왔던 그녀에게 어머니가 생긴 이 사연,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흥미롭게 들어주셨어도 좋고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졌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두 아들을 잘 키워 끝까지 좋은 엄마가 되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 한다. 감사하다. 네, 오늘 들려드린 박서윤님과 강은숙님의 이야기는 참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모녀의 기적 같은 재회, 힘겨운 삶을 꿋꿋이 버텨온 딸에게 뒤늦게나마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윤님이었다면 4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큰 감동과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